탁상 선풍기 배송 사건. 조각가 김민우의 하루는 늘 비슷한 리듬으로 흘러갔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면 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실 한쪽 구석에 놓인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를 머그컵에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작업실 가득 쌉쌀한 향이 퍼졌다. 그 향이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다. 이오빌은 도시 외곽 한적한 골목 끝에 자리한 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1층에는 오래된 인쇄소, 2층과 3층에는 작은 사무실들, 4층에는 학원 하나, 그리고 민우의 작업실은 꼭대기 5층에 있었다. 천장이 높고 채광이 좋다는 이유로 그가 3년 전 계약한 곳이었다. 월세는 비싸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 나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민우는 32살이었다. 미대를 졸업하고 7년째 조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이름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었다. 가끔 작은 갤러리에서 단체전에 참여했고 인테리어 회사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면 카페나 호텔 로비에 들어갈 장식용 조각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갔다. 지금 그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한 갤러리의 청탁으로 2달 안에 끝내야 하는 인물 흉상 시리즈였다. 마감은 보름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그는 매일 15시간씩 점토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다. 점토에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것은 오전 11시쯤이었다. 화면에는 어젯밤에 도착한 문자 한 통이 그제야 눈에 띄었다. 배송 완료. 기오빌 어제 오후 3시 탁상 선풍기 배송 완료. 사진 첨부. 민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제 오후 3시라면 거의 20시간이 지난 셈이었다. 작업에 몰두하느라 휴대전화를 쳐다볼 새도 없었던 모양이다. 첨부된 사진을 눌러 확대해보니 이오빌 1층 공동현관 안쪽 구석, 우편함 옆 좁은 공간에 갈색 박스 하나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박스 옆구리에는 쿨윈드 탁상 선풍기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여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작업실 환기가 부족하다 싶어 큰맘 먹고 주문한 물건이었다. 하루 동안 잘도 안 가져갔네. 민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작업복 차림 그대로 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는 또 어제부터 멈춰 있었다. 계단을 한 칸씩 밟을 때마다 발끝에 점토 가루가 떨어졌다. 1층에 닿았을 때 그는 사진 속 그 자리, 우편함 옆 구석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그러나 그곳에 탁상 선풍기 상자는 없었다. 대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은 손바닥만 한 진청색 가죽 주머니 하나였다. 끈이 풀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반쯤 흘러나와 있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작업실 형광등 아래에서도 보일 만큼 강렬한 푸른 빛이 그의 눈동자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손가락 끝마디만 한 보석. 깊은 바닷속 같은 푸른 빛이 표면을 따라 흐르고 빛의 각도에 따라 안쪽에 별 같은 광채가 일렁였다. 민우는 멍하니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의심이었다. 유리구슬이겠지? 누가 어린아이 장난감을 흘리고 갔겠지? 그러나 손바닥 위에 놓인 그 무게감은 결코 유리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묵직했다. 그는 그것을 가죽 주머니에 다시 담아 작업복 주머니에 넣고 멍한 걸음으로 작업실로 돌아왔다. 선풍기는 사라지고 보석이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다. 그 사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 것은 작업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어제 자 뉴스를 검색했을 때였다. 화면 첫 줄의 헤드라인이 그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자산가 방기열 회장, 자택에서 피살. 도난당한 블루 나일 사파이어 행방 묘연. 기사 옆에는 사진이 한 장 실려 있었다. 푸른 빛이 별처럼 일렁이는 손가락 끝마디만 한 보석. 민우는 자신의 작업복 주머니로 천천히 손을 가져갔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민우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다. 방기열 회장. 70셋, 부동산과 보석 수집으로 알려진 자산가. 그저께 밤 성북동 자택 서재에서 둔기에 맞아 살해된 채 발견.
도난당한 물품은 단 하나. 그의 수집품 중에서도 가장 값나가는 18.7캐럿짜리 미얀마산 사파이어, 통칭 블루 나일. 추정가는 약 32억 원. 민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러고는 다시 열었다. 그러고는 또 닫았다. 그동안 작업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5배쯤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신고를 해야 한다. 당연히, 즉시.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112를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어제 오후 3시 이후로 작업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CCTV를 돌려보면 알리바이는 증명되겠지만 그가 지금 이 보석을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어떤 식으로든 사건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일 것이었다. 마감이 보름. 흉상은 아직 3점이나 남아 있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사라진 탁상 선풍기였다. 누가 다른 사람의 택배를 훔쳐갔다. 그것도 그저 그런 평범한 선풍기 상자를. 그것이 단순한 좀도둑의 소행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묘했다. 보석과 사라진 선풍기. 2가지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그 사이를 잇는 선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2시간째 같은 점토 덩어리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있을 때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3번 정확한 간격으로. 누구세요? 강혁이라고 합니다. 사설 탐정입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우는 손에 쥐고 있던 점토를 떨어뜨릴 뻔했다. 문을 열자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키는 민우보다 한 뼘쯤 컸고 짙은 회색 코트에 무채색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어딘가 헝클어진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눈이었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한 번에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 이 작업실 사용자가 김민우 선생님이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이오빌이라는 건물 이름이 어제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말이죠. 강혁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 건물 1층에서 어떤 흥미로운 물건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들었거든요.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강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역시. 표정이 모든 걸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우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내뱉고 말았다. 거짓말은 그의 특기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거짓말을 하면 귀가 빨개지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자신의 귀가 뜨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혁은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업실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허락도 없이 들어온 것은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그의 동작에는 어떤 자연스러움이 있어서 민우는 그를 막을 타이밍을 놓쳤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강혁은 작업대 위에 놓인 흉상 하나를 슬쩍 보더니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이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 있습니다. 방기열 회장 저택의 정원사, 박기태 씨 57살 7년 전부터 그 저택에서 일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밤, 그는 정원의 호스를 정리하다가 서재 쪽에서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쓰러져 있는 회장을 발견했죠. 그가 회장 옆에서 손을 떨고 있는 것을 가정부가 봤습니다. 민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는 12살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 아이가 오늘 아침 제 사무실 문 앞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금통을 들고 와서 아빠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민우는 시선을 떨궜다.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가죽 주머니의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저는 박기태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둔기에 맞은 회장의 머리를 보고 놀라서 가까이 갔을 뿐이에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고 그 범인은 지금 어딘가에서 도난당한 사파이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미친 듯이 찾고 있을 겁니다. 강혁은 천천히 민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 사파이어가
묘하게도 이오빌이라는 건물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제 정보원이 누구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 자리에 계셨을 뿐이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범도 곧 알아낼 겁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께 닿기 전에 제가 먼저 닿아야 합니다. 민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작업대 위에 놓인 흉상의 빈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결정해야 했다. 외면하고 마감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이 일에 발을 들일 것인가. 그는 천천히 작업복 주머니에서 가죽 주머니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풀린 끈 사이로 푸른 빛이 새어나왔다. 강혁의 눈동자가 잠시 멈췄다. 오늘 아침 11시쯤 1층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 탁상 선풍기가 있어야 했어요. 강혁은 잠시 보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들고 민우를 향해 한번 짧게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부터 함께 일해주셔야겠습니다. 강혁은 보석을 만지지 않았다. 가죽 주머니의 끈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묶고 작업대 한쪽에 다시 올려놓을 뿐이었다. 이건 잠시 그대로 두시죠. 경찰에 넘기는 건 모든 그림을 그린 다음입니다. 왜요? 지금 넘기면 정원사 아저씨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풀려나지 않습니다. 강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단계에서 이 보석을 경찰에 넘기면 박기태 씨에게 공범이 있다는 가설로 사건이 전환될 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공범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진범을 잡지 못하면 보석이 발견된 것만으로는 누구도 구할 수 없어요. 민우는 그가 하는 말의 무게를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선생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부터 1층에 내려가서 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민우는 그가 받은 배송 문자를 휴대전화에서 여러 강혁에게 보여주었다. 강혁은 첨부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했다. 이오빌 1층 공동현관 안쪽 우편함 옆 갈색 박스가 놓인 그 자리. 자동 플래시가 터진 듯 사진 전체가 약간 푸르스름한 톤이었다. 기사님이 어제 오후 3시에 찍은 사진이군요. 강혁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선생님,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아니요. 평범한 배송 사진인데요. 평범하긴 합니다. 그런데 박스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보세요. 민우는 휴대전화를 가까이 들이댔다. 박스의 오른쪽 아래 우편함과 박스 사이의 좁은 틈에 무언가 짙은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박스의 그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일정하지 않은 곡선이었다. 마치 무언가의 꼬리 같은 형상. 이게 뭐죠? 꼬리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것도 매우 특이하게 굽이치는 꼬리. 끝에 흰 무늬가 있고 털이 길죠. 이건 일반 길고양이의 꼬리가 아닙니다. 민우는 강혁을 올려다봤다. 방기열 회장이 키우던 고양이가 사건 직후 사라졌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가정부의 말에 의하면 메인쿤 종으로 이름은 루나. 회색과 흰색이 섞인 긴 털을 가지고 있고 꼬리 끝이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민우는 사진 속 그 곡선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그러자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박스 뒤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 노란 점 2개, 그것은 분명히 눈이었다. 고양이가 어제 오후 3시에 제 선풍기 상자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고양이가 사라진 사파이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코난 도일의 단편 푸른 카벙크를 아십니까? 도둑이 거위의 모이주머니에 보석을 숨겨 검문을 빠져나가려 한 이야기. 우리 진범은 그 변주를 시도한 겁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저택을 봉쇄할 것을 예상하고
회장이 평소 애지중지하던 메인쿤 루나의 목걸이 안쪽에 가죽 주머니를 숨긴 거죠. 그러고는 어떤 이유로든 그 고양이를 저택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고 나가다 검문에 걸리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고양이는 진범의 통제를 벗어났겠죠. 정확합니다. 놀란 고양이는 그저 어디로든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들어선 곳이 251 1층 공동현관이었던 겁니다. 민우는 머리를 한 손으로 짚었다. 점토가루가 머리카락에 묻어 떨어졌다. 그러면 진범은 지금 그 고양이를 찾고 있겠군요. 아마 어제부터 미친 듯이 찾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발 앞서야 합니다. 강혁은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짧고 정확한 단어들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다. 251 외부 CCTV 어제 오후 2시 50분부터 4시까지. 가능한 모든 각도. 1시간 안에 그는 전화를 끊고 민우를 돌아봤다. 선생님, 함께 1층으로 내려가 보시죠. 사진 속 그 자리에 다시 서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251의 계단은 좁고 벽은 옅은 베이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1층에 도착하자 강혁은 곧장 우편함 쪽으로 다가가 사진 속 박스가 있던 자리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바닥을 비추기 시작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민우가 다가가 보니 바닥 타일의 좁은 틈 사이에 회색빛 털 몇 가닥이 끼어 있었다. 길고 부드러운 털, 일반 길고양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명히 장모종의 털이었다. 고양이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강혁은 손전등을 더 안쪽으로 비췄다. 여기 박스 아래쪽에 짧은 긁힘 자국. 박스가 누군가에 의해 갑작스럽게 들려 올라갔다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손전등 빛이 한 점에 멈췄다. 바닥 위에 아주 작은 어두운 빨간색 얼룩 하나, 손톱만 한 크기였다. 이건 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라면 작은 상처에서 떨어진 한 방울. 아니면 고양이의 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박스를 들어 올릴 때 고양이가 놀라서 발톱을 세웠다면 그 사람의 손에 상처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은 작은 면봉과 비닐봉투를 꺼내 그 얼룩을 채취했다. 사설탐정이 이런 도구를 들고 다닌다는 사실이 민우에게는 묘하게 인상적이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하실 건가요?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우리의 가설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강혁은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어쨌든 이제 분명해진 사실 하나는 누군가가 어제 오후 3시 직후에 선생님의 선풍기 상자를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범한 절도범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죠? 평범한 절도범이라면 이 건물 1층에 들어와서 굳이 박스 하나만 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안 카메라가 있는 공동현관에서요. 이건 다급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무언가를 쫓아 들어왔다가 즉흥적으로 결정한 행동. 고양이를 쫓아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박스 뒤로 숨자 박스째로 들고 나간 거죠. 그 안에 보석을 숨긴 고양이 목걸이가 함께 있을 거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그러면 보석은 왜 여기 떨어져 있었던 거죠? 박스를 들어 올릴 때 고양이가 놀라서 도망쳤거나 발길질에 차였거나 어쨌든 그 진동으로 목걸이에 잠금이 풀려 가죽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요. 자기가 잡은 것이 박스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즈음에는 이미 차에 박스를 싣고 멀어진 다음이었겠죠. 그 사람은 지금쯤 박스 안에 선풍기밖에 없다는 걸 알겠네요. 그리고 미친 듯이 후회하고 있겠죠. 그 자리에 다시 와 보고 싶을 겁니다. 강혁은 일어섰다. 그의 눈동자에 어떤 빛이 잠시 스쳤다. 좋습니다. 김 선생님.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됩니다.
1시간 뒤 강혁의 휴대전화로 영상 파일들이 도착했다. 그는 민우의 작업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영상을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다. 이호빌 정문 카메라. 어제 오후 2시 53분 택배기사가 박스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 박스 사이즈와 형태가 일치합니다. 화면 속에서 모자를 깊이 눌러 쓴 택배기사가 잠시 카메라 앞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2시 58분 빈손으로 나오는 장면. 박스를 1층에 놓고 나왔다는 뜻이죠. 강혁은 영상을 빠르게 돌렸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3시 12분. 화면 속에 한 형체가 등장했다. 회색과 흰색이 섞인 긴 털, 풍성한 꼬리. 메인쿤 루나가 골목 쪽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이호빌 정문 안으로 슬그머니 사라졌다. 고양이가 도착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진범은 3시 19분. 영상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짙은 색 재킷, 마스크와 모자. 그는 다급한 걸음으로 골목을 두리번거리며 이호빌 쪽으로 다가왔다. 정문 안으로 사라졌고 약 1분 30초 뒤 갈색 박스 하나를 양손으로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는 박스를 옆구리에 끼고는 골목 끝에 세워진 어두운 색 세단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잡았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가 차에 박스를 실을 때 잠깐 마스크가 흘러내린 순간이 있었다. 강혁은 그 프레임을 정확하게 멈췄다. 화면 속 흐릿한 옆얼굴. 안경. 짧게 다듬은 회색이 섞인 머리. 40 후반에서 50 초반쯤. 강혁은 그 사진을 캡처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 5분 안에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동안 강혁은 차량의 번호판을 확대했다. 번호판 일부가 보였다. 그는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보냈다. 민우는 이 사람의 인맥의 범위에 새삼 놀랐다. 작업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점토 도구를 한쪽으로 치우고 강혁에게 커피를 내려주었다. 강혁은 잠시 그 머그컵을 손에 쥐고 김을 바라봤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민우가 물었다. 강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작업실 천장의 채광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옆얼굴을 비스듬히 비췄다. 7년 전에 잘못된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리는 걸 막지 못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형사로 일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결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1년 반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왔습니다. 가족은 흩어졌고 그는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강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박기태 씨의 딸이 제 사무실 앞에 와 있을 때 저는 그 7년 전의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강혁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2번 울렸다. 강혁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한참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민우 쪽으로 돌렸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화면에는 한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금태 안경, 단정한 흰 가운. 어딘가 모르게 영상 속 옆얼굴과 닮아 있었다. 누구죠? 최정환 박사, 강북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내과 전문의이자 방기열 회장의 주치의입니다. 회장이 사망한 그날 밤, 회장의 약을 새로 처방해주기 위해 저택에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회장이 살해된 추정 시각 직전에 저택을 떠난 것으로 진술했고요. 경찰의 첫 번째 참고인 조사 명단에는 있었지만 알리바이가 깔끔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사람이 진범이라는 건가요? 적어도 어제 오후 3시 19분에 이호빌 1층에 들어가 선생님의 탁상 선풍기 박스를 훔쳐간 사람입니다. 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차량 번호판도 일치합니다. 민우는 점토 묻은 손으로 자기 이마를 짚었다. 왜? 주치의가 회장을 죽이고 보석을 훔쳤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곧 알아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은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강혁이 일어섰다. 그가 어떻게든 보석을 되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은 이오빌로 돌아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강혁이 작업실을 잠시 떠난 사이 민우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게 있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점토는 어느새 마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감을 떠올렸다. 흉상 3점 보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기 작업실 건물의 1층에서 발견한 보석 하나로 그는 한 사람의 인생 정원사 박기태일과 또 다른 사람의 죄주치의 최정환 사이에 서 있게 되었다. 어느 쪽으로든 그가 손을 떼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가죽 주머니를 다시 들여다봤다. 끈을 풀자 푸른 사파이어가 머그컵 옆에 내려앉았다. 빛이 그 안에서 잠시 움직였다. 마치 안쪽에 작은 바다가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강혁은 2명의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 한 명은 사복 형사인 듯한 남자, 다른 한 명은 키 큰 여성이었다. 박은서 형사님. 강력 2반. 그리고 이쪽은 제가 신뢰하는 분석 담당, 이수진 박사님입니다. 2분 다 박기태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박은서 형사는 민우에게 짧게 묵례했다. 탐정님께 대략 말씀 들었습니다. 보석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민우는 작업대 위의 사파이어를 가리켰다. 박 형사는 보석을 보고 한참을 침묵했다. 블루 나일이 맞네요. 18.7캐럿. 카운터에서 사진을 본 적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금부터는 정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보석을 미끼로 최정환을 잡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요. 강혁 씨,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김민우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민우에게 쏠렸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위험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약간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강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최정환은 어제부터 이오빌 주변을 맴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박스 안에 보석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로 미쳐가고 있을 거예요. 그가 모르는 사실 하나는 보석이 어디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선생님이 오늘 저녁 이오빌 근처 골목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는 겁니다. 큰 소리로요. 마치 우연히 1층에서 주운 푸른 보석에 대해 어디 잘 아는 감정사에게 보여주려 한다는 식으로요. 진짜 보석인지 확인해 본 뒤에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최 박사가 그 카페나 그 골목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보요. 최 박사가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박은서 형사가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그 사람의 차량을 우리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이오빌 반경 500m 안에서 5번 정차한 기록이 있어요. 항상 같은 카페 인근입니다. 민우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제가 통화를 하고 그가 미끼를 물면 그가 선생님을 따라옵니다. 보석을 빼앗기 위해서요. 그가 행동에 나서는 순간 우리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 차의 트렁크에는 아직 선생님의 선풍기 박스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어디에 그것을 옮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 박스가 결정적인 물증이 됩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만약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골목에 우리 인력이 6명 배치됩니다. 사복 형사 4명, 그리고 저와 강혁 씨, 박 형사가 말했다. 선생님은 카페에서 골목 끝까지 70m를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1분 안에 우리가 도달합니다. 민우는 자신의 점토 묻은 손을 내려다봤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작업대 위의 사파이어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겠습니다. 저녁 7시 40분 후 도시는 한낮에 열기를 식히고 있었지만 골목 안쪽에는 아직 텁텁한 공기가 남아 있었다. 이오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 도르는 손님이 많지 않은 작은 가게였다. 민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강혁의 지시대로 그는 작업복 차림이 아니라 평소에 잘 입지 않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래야 가방 안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가방 안에는 푸른 사파이어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파이어와 똑같이 가공된 모조 보석이 들어있었다. 진짜 블루 나일은 박은서 형사가 정식 절차에 따라 안전한 보관소로 옮겼고, 모조품은 강혁의 인맥을 통해 2시간 안에 준비된 것이었다.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도록 같은 가죽 주머니에 담겨 민우의 가방에 들어있었다. 그는 가방끈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카페 안을 둘러봤다. 손님은 5명 정도? 그중 누가 최정환인지 알 수 없었다. 강혁은 카페 건너편 건물 2층 빈 사무실에서 골목 전체를 내려다보며 무전으로 그에게 신호를 보낼 예정이었다. 박은서 형사와 다른 형사들은 골목 중간과 끝, 그리고 이오빌 입구에 배치되어 있었다. 8시 정각. 민우의 휴대전화가 한 번 짧게 진동했다. 강혁의 신호였다. 시작. 민우는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통화 상대는 실제로는 강혁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연기해야 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선배. 저 민우예요. 네, 그 얘기 때문에요. 아니, 진짜 들어보세요. 어제 작업실 1층 우편함 옆에서 푸른 보석 하나를 주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무게가 그래요? 차갑고 단단하고 너무 무거워요. 네네, 그래서요. 그는 한 박자 쉬었다가 약간 톤을 낮춰서 말을 이었다. 선배가 잘 아는 감정사분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면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가짜면 그냥 책상에 둘 거고요. 카페 구석에서 누군가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민우는 곁눈으로도 그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네, 얘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방 안에요. 네, 오늘 밤 안에 보여드릴게요. 골목으로 나가서 큰 길에서 택시 잡을게요. 지금 출발해요. 그는 통화를 마치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가방끈을 어깨에 걸치고 일부러 약간 어색하게 가방을 한 번 더 매만졌다. 마치 그 안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일어섰다. 카페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섰을 때 저녁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골목은 어두웠다. 2개의 가로등이 노란빛으로 길을 밝히고 있었지만 양쪽 건물 사이의 그늘은 짙었다.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자신의 발소리가 자기 귓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20m쯤 걸었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빨라지려는 자신의 다리를 억지로 붙잡았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40m, 50m, 60m. 그가 골목 끝 코너에 거의 닿았을 때 등 뒤의 발소리가 갑자기 빨라졌고 손 하나가 그의 가방끈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잠깐만요. 낮고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우는 휘청거리며 돌아섰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스크를 절반쯤 내린 채 그를 노려보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금태 안경, 회색이 섞인 머리. CCTV 속에서 보았던 그 옆얼굴이 이제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가방 안에 든 거, 그거 제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돌려주세요. 신고 안 할게요. 돈으로 드릴게요. 얼마면 됩니까? 100, 1000.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남자가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 손가락의 힘은 의외로 강했고
손등에는 가느다란 극힘 자국 2줄이 있었다. 고양이 발톱 민우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스쳤다. 내놔. 남자가 가방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순간 골목 양쪽에서 그림자들이 동시에 튀어나왔다. 박은서 형사의 짧은 외침이 들렸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최정환은 잠시 얼어붙었다. 그러고는 가방을 놓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등 뒤에는 이미 다른 형사 2명이 막아서 있었다.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강혁이 골목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최정환 박사님. 강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방기열 회장 살해 및 특수절도, 그리고 방금 김민우 씨에 대한 강도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민우는 자신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최정환의 차는 골목 끝에 세워져 있었다. 박은서 형사가 영장을 받아 차량을 수색했을 때 트렁크 안에는 강혁이 예상한 그대로의 물건이 있었다. 갈색 박스 하나. 옆면에 쿨윈드 탁상 선풍기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인쇄된 평범한 택배 상자. 박스 안에는 새 탁상 선풍기 한 대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부속품과 사용 설명서, 보증서까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그 평범한 박스가 이제는 한 사람의 살인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되어 있었다. 박스에는 어제 오후 3시 택배기사가 부착한 송장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수취인 이름과 주소 기호빌 5층 김민우가 적혀 있었다. 어떤 변명으로도 그 박스가 어떻게 최정환의 차 트렁크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박은서 형사는 차 안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조수석 아래에 떨어진 회색과 흰색이 섞인 긴 털 몇 가닥. 그리고 운전대 부근에는 끈이 끊어진 가는 가죽 목걸이 하나. 안쪽에 작은 주머니 모양의 공간이 솜으로 채워져 있었다. 메인쿤 루나의 목걸이군요, 강혁이 말했다. 이 안에 보석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루나 자신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도시의 어딘가에서 여전히 길을 잃은 채 떠돌고 있을 것이었다. 박은서 형사는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해 그 메인쿤을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회장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고 그 사람이 루나를 입양하기로 했다. 경찰서에서 최정환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차량에서 발견된 박스와 고양이 털, 그리고 손등의 극힘 자국에서 채취한 그의 피와 이오빌 1층 바닥의 핏자국이 일치한다는 즉석 분석 결과가 들어왔을 때 그는 무너졌다. 그의 동기는 강혁이 짐작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정환은 6년째 방기열 회장의 주치의로 일하고 있었고 그동안 회장의 횡포를 견뎌왔다.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 회장이 약 보름 전 최정환에게 자신의 새 유언장의 증인으로 서명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고 그 유언장에는 회장이 평생 모은 보석 컬렉션을 어떤 박물관에도 기증하지 않고 한 친척에게 통째로 넘긴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 친척은 회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보석을 받자마자 헐갑에 처분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다. 최정환은 회장의 보석 컬렉션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봐왔다. 그는 그 컬렉션 중에서도 블루나일을 가장 자주 들여다봤다. 회장은 종종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 안에는 내 평생이 들어있어 라고 말하곤 했다. 그날 밤 회장의 약을 처방해 주러 갔다가 서재에서 보석 진열장이 열려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행동했다고 그렇게 진술했다. 그는 사실 회장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석만 가지고 나오려다 회장과 마주쳤고 몸싸움 중에 책상 위에 청동 문진이 회장의 머리에 부딪혔다고 했다. 그러나 박은서 형사는 그 진술의 진위를 더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가 사파이어를 숨긴 방식이었다. 그는 회장이 평소 신뢰하던 자신의 손길을 알고 있던 루나에게 다가가 익숙한 목걸이 안쪽에 가죽 주머니를 끼워 넣었다. 그러고는 회장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원사 박기태가 발견하도록 일부러 서재 문을 열어두고 자신은 약을 처방한 흔적만 남기고 저택을 떠났다. 루나는 그가 떠나면서 마당으로 슬쩍 내보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고양이가 멀리 도망쳐 주기를 바라며.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메인쿤은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멀리 가지 않는 종이었다. 루나는 처음에 저택 근처를 맴돌다가 누군가의 발소리에 놀라 골목으로 도망쳤고, 그렇게 점점 알 수 없는 길을 따라 결국 이오빌까지 흘러든 것이었다. 최정환이 어제 오후 3시쯤 이오빌 근처에서 루나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사실에 미칠 듯이 안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를 알아보고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가 가까이 갔을 때 루나는 이오빌 정문 안으로 도망쳤고 1층 공동현관 우편함 옆 박스 뒤에 숨었다. 그가 박스를 들어 올렸을 때 놀란 루나가 그의 손을 발톱으로 긁고 다시 도망쳤다. 그 과정에서 목걸이의 잠금이 풀려 가죽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다급한 그는 박스째로 들고 차에 실었다. 차에 박스를 싣고 옮긴 뒤에야 그는 박스 안에 보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뒤로 미친 사람처럼 이오빌 주변을 맴돌고 있던 것이었다. 박기태는 그날 밤 안에 석방되었다. 박은서 형사가 직접 그를 데리고 나왔고 유치장 앞에서 그의 12살 딸이 달려와 그의 다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강혁은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민우는 그 옆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작업실로 돌아왔다. 그는 어제 입었던 셔츠를 옷장에 다시 걸어두고 익숙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점토 도구들을 정리하고 흉상 3점이 놓인 작업대 앞에 섰다. 이상하게도 어제까지의 그 마감 압박감이 조금은 옅어져 있었다. 보름은 여전히 보름이었고 흉상 3점은 여전히 3점이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사건의 무게를 한번 경험한 뒤에는 점토 한 덩어리가 그렇게까지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오전 11시쯤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3번 정확한 간격으로. 문을 열자 강혁이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회색 코트, 어제와 같은 무채색 셔츠.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어제는 없던 어떤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잘 주무셨습니까? 솔직히 잘 못 잤습니다. 그렇겠죠. 강혁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선생님의 탁상 선풍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한 손에 들고 있던 갈색 박스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다. 어제 트렁크에서 발견된 옆면에 쿨윈드 탁상 선풍기라고 인쇄된 그 박스였다. 송장이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박스 자체는 거의 손상이 없었다. 감시 끝났습니다. 사진 다 찍어 두었으니까 이제는 선생님 물건으로 돌려드려도 된다고 박 형사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민우는 박스를 한참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한 대의 탁상 선풍기였던 것이 이제는 그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갖는 물건이 되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골목을 70m 걸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최정환의 자백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민우는 박스 옆면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강혁 씨는 그 첫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어떻게 박스 뒤에 그림자가 메인쿤이라는 걸 그렇게 빨리 알아내셨습니까? 저는 그게 무엇인지 한참을 들여다보고도 몰랐는데요. 강혁은 잠시 작업실 안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작업대 위의 흉상 하나에 머물렀다. 아직 코에 윤곽이 다 잡히지 않은 40대 후반쯤의 남자 얼굴. 선생님은 점토 한 덩어리를 보고 그 안에 어떤 얼굴이 들어있는지 보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냥 점토 덩어리예요. 그가 말했다. 저는 사진을 봅니다. 사진의 구도, 그림자, 빛의 방향, 그리고 거기에서 어긋나는 한 점, 그게 제 점토 덩어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보이는지가 제 일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점토를 가지고 일하는 거죠. 민우는 그 말에 잠시 미소 지었다. 한 가지 더 여쭤도 됩니까? 네, 얼마든지요. 메인쿤 루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혁의 표정이 한 번 더 부드러워졌다.
오늘 새벽에 발견됐어요. 251에서 한 블록 떨어진 한 분식집 뒷마당에서요. 분식집 주인 할머니가 어제부터 밥을 챙겨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데려가서 잘 살펴보고 회장의 친척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작업실 천장의 채광창으로 정오에 가까운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졌다. 그 빛 속에서 점토먼지가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혁이 말했다. 네. 박기태 씨가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직접요.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 만들겠습니다. 사흘 뒤, 민우는 이오빌에서 멀지 않은 한 작은 식당에서 박기태 씨와 그의 딸을 만났다. 박기태는 마르고 그을린 손을 가진 남자였다. 70에 가까워 보였지만 실제 나이는 57이라고 했다. 그가 식탁 너머로 손을 내밀었을 때 민우는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박기태는 그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그의 딸 지름은 박지윤이라고 했다. 뒤 옆에서 아버지의 팔을 한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제가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민우가 말했다. 탐정님이 모든 걸 알아내셨어요. 강혁 선생님은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지윤이 말했다. 12살치고는 단단한 목소리였다. 강혁 선생님은 아저씨가 그 보석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으면 자기도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어제 골목을 걸어주신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 박기태는 식당 밖까지 따라 나와 다시 한번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제 평생,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민우는 그 손을 한참 마주 잡고 있다가 천천히 놓았다. 식당 앞길에서 멀어지는 그들 부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가는 길 내내 어떤 생각을 했다.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작업대 한쪽에 두었던 탁상 선풍기 박스를 다시 열었다. 안에는 흰색의 작은 선풍기가 어제 강혁이 두고 간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작업대 옆 콘센트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켰다. 작은 모터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바람이 작업실 안으로 퍼졌다. 점토먼지가 그 바람을 따라 살짝 움직였다. 채광창의 빛 속에서 먼지들이 새로운 패턴으로 흩어졌다. 민우는 작업대 앞에 앉았다. 그리고 아직 코의 윤곽이 다 잡히지 않은 그 흉상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상하게도 그 점토 덩어리 안에서 그가 미쳐보지 못했던 어떤 얼굴이 이제는 조금 더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2달이 지났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도시는 매미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오빌 1층 공동현관에는 새로운 우편함이 설치되었고 우편함 옆 좁은 공간은 이제 화분 2개로 채워져 있었다. 건물관리인이 그 자리에 뭐든 두면 자꾸 분실 사고가 난다고 투덜대며 화분을 갖다 놓은 것이었다. 민우는 흉상 시리즈를 마감 이틀 전에 갤러리에 무사히 납품했다. 갤러리 관장은 그의 작품을 보고 특히 마지막 한 점 40대 후반의 남자 흉상 글 한참 들여다봤다. 관장은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얼굴이네요 라고 말했고 민우는 가만히 웃기만 했다. 그 흉상의 모델이 누구였는지는 강혁 본인만이 알았다. 민우는 작업이 끝난 뒤 그 흉상의 사진을 강혁에게 보냈고 강혁은 한참 뒤에 짧은 답장을 보냈다. 제 눈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저는 거울 속에서는 한 번도 그런 눈을 본 적이 없는데요. 블루 나일 사파이어는 정식 절차에 따라 회장의 유언 집행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친척은 보석을 받자마자 처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박물관이 보석을 매입해 영구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우는 그 소식을 뉴스로 봤다. 보석은 더 이상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놓이지 않을 것이었다. 박기태 씨는 다른 저택의 정원사로 일자리를 옮겼다. 그의 딸 지우는 그 무렵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 상을 받았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쓰는 주제였고 지우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 썼다. 박기태는 그 글을 받아 들고 화분 옆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강혁이 민우에게 전해주었다. 메인쿤 루나는 회장의 친척에게 입양되었다. 그 친척은 의외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루나의 목걸이는 이제 평범한 가죽이 아니라 작은 방울이 달린 분홍색 목걸이로 바뀌었다. 최정화는 1심에서 살인과 특수절도, 그리고 강도미수의 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거의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박은서 형사가 말했다. 어느 늦은 저녁, 민우는 작업실에서 새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갤러리 관장이 흉상 시리즈를 보고 새로운 시리즈를 의뢰한 것이었다. 도시의 목격자들이라는 주제로 도시 안에서 매일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각으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첫 번째 모델은 251 1층의 인쇄소 사장님, 두 번째 모델은 골목 끝에서 10몇 년째 분식집을 하는 할머니, 세 번째 모델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가 점토를 만지는 동안 작업대 옆 콘센트에 꽂힌 흰색 탁상 선풍기는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2달 전 그 박스 안에 들어있던 그 선풍기였다. 민우는 그 선풍기를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 가끔 그 모터 소리가 그에게 어떤 사실을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목격자들이 있다. 박스 뒤에 웅크리고 있던 한 마리의 메인쿤. 우편함 옆 좁은 공간에 떨어져 있던 하나의 사파이어. 어제 오후 3시에 누군가 누른 셔터 속에 함께 찍혔던 한 가닥의 꼬리. 그것들은 말이 없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들여다본다면 거기에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리고 민우는 이제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작업실 천장의 채광창 너머로 별 하나가 떠 있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도 그 별은 분명하게 보였다. 민우는 점토에서 손을 떼고 한참 동안 그 별을 올려다봤다. 그 별빛은 어딘가 모르게 2달 전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그가 처음 느꼈던 그 푸른 보석의 빛과 닮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점토를 손에 쥐었다. 채광창의 별빛 아래에서 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